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이 선거제도 개편안에 합의했지만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선 진통이 여전합니다. 열세를 진 바른미래당은 내부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성접대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이들 사건의 불똥이 정치권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과 함께 각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속 시원하게 많은 이야기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선거제 개혁안 바른미래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내부 갈등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사안 이미 지난해 12월 5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사안입니다. 네. 방향에 대한 동의를 하기까지에는 국민 여론에 대한 성찰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방향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당내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사실 유감입니다. 사실상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각 당의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취지에 대한 동의는 이미 대표 간의 합의를 통해서 예. 어스름 사실상 정치권의 MOU거든요. 예. 그 부분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향후에도 당대 간 어떤 대화라는 것이 건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한국당에서는 뭐 바른미래당 의원분들과 개별적으로 접촉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한국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뭐 개별적으로 일부러 뭐 반대하라고 접촉하는 것은 아니고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예. 거기서 자연스럽게 요즘에 화두인 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다 보면 의견을 교환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 국회의원들끼리의 그 협의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선거제 룰이라고 하는 것은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도 있습니다. 네.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그리고 또 선거제 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관심사예요. 차기의 정치권을 어떤 구도로 형성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적 합의, 뭐 원외에 계신 분들, 원내에 계신 분들 모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우선은 국회에서는 지금 여야 사당들이 그렇게 어느 정도 모아졌긴 하지만 당내에 가서 추인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원내대표끼리 협의한 안들을 각 당에 가서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추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왜 선거제 룰을 하는데 공수처라고 하는 것을 끼워서 같이 패스트트랙을 하냐. 예. 이게 뭐 거래냐 야합이냐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는 것 같고 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을 일부에서는 완전 연동대로 해야 되지 뭐 한국형 연동제라서 50% 하는 거 이건 계산법이 안 나온다. 이건 잘 모르겠다. 네. 이런 비판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통령 중임제하고 맞냐 이거는 의원 내각제에 맞는 요소인데 이런 본질적인 의문들이 지금 바른정당 내에서 다양하게 부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상당히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재정 의원께는 정말 제가 궁금한 지점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선거제라는 건 크게 이념과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왜 이렇게 되는 네. 그 뒷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이념과 상관없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방식으로 토론이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네. 제가 아까 지적했던 부분은 바른미래당의 모습에 대한 지적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나경원 원내대표를 주축으로 한 우리 이양수 의원님의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지적한 것입니다. 네. 사실상 바른미래당에서 그런 취지의 같은 결을 가지신 의원님들의 대부분은 자유한국당과의 향후 정치적 노선에 있어서의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우리 일반 여론들은 좀 추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것은 그 바른미래당의 그 당의 의원에 대한 고민보다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택하고 있는 지금 노선에 있어서 기존의 정당 간 합의라든지 또는 당의 제도에 있어서 명분을 가지고 다투는 싸움이 됐었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이 아니라 당리당략적으로 시쳇말로 이제 표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룰 안에 갇힌 게 아닌가, 명분 없는 논리 안에 갇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반대하는 논거들을 이야기하셨는데 대통령제와 반드시 함께할 수 없다. 이것은 제도의 속성을 절대선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도라는 것들은 만들어지기 나름입니다. 한국형이라는 말이 붙는 이유가 바로 제도라는 것은 토양에 맞는 방식으로 모색하기 마련이고요. 특히 정치적 합의를 해감에 있어서 전적인 연동이 불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들, 숫자를 이룰 수 없다든지 예. 또는 지금 상황에서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각 야당의 입장이라든지 등을 고려한 비례성을 그래도 최대한 맞추는 방식의 논의를 하다 보니까 예. 절축적 지점에
절충적 지점의 어떤 모델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간의 국민의 표가 오롯이 국회에 반영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한 국회 고려에서 정치적 예. 고려에서 시작했다는 출발점을 함께 동의를 하셨더라면은 이 논의가 이렇게 지금 현재 이제 경색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바른정당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를 예. 심각하게 논의하는 것을 개인적 정치적 진로에 관한 이해관계로 얘기하시는 건 조금 과한 얘기고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공수처법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공수처법안이 사실은 과거에 대검 중수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검찰, 경찰의 권력보다 더 센 그 공수처를 만들어서 야당을 탄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것을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소수 야당들이 의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딜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맨 처음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웬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당장 민주당도 의석수가 그것 때문에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끔가다 얘기 들어보면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정의당이라든가 민평당이라든가 바른정당을 위해서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제를 연동형 비례를 해줄 테니까 공수처를 받아다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야합이고 딜이고 거래 아니냐. 선거구제는 선거구제대로 따로 논의하고 공수처법은 공수처법대로 따로 논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딜하고 거래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그 부분 조금 보충해서 저는 예. 의견을 드리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흔히 우리가 공정거래법상의 끼워팔기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대로 뒀을 때는 사지 않을 물건을 어떤 유리한 위치에 선 사업자가 끼워서 판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공수처법은 그렇게 끼워팔 물건이 아니었던 거죠. 국민의 10명 중에 8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방금 중수부 얘기를 했지만 중수부가 폐지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견제를 하는 차원에서 중수부 폐지를 논했던 거고 비슷한 결에서 공수처라는 건요. 그런 거대 권력, 수사 권력까지 포함합니다. 고위공직자를 견제하기 위한 방식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던 예전에 한나라당. 한나라당 당시에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필요하다라고 당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국민적 여론을 국회가 받아 안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하지 않았던 것에 직무유기가 있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이런 상황에서 당의 절차에 역동성을 넣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지 야합을 위한 편법인 것처럼 이 부분을 몰아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양수 의원께 이 질문 또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같은 건 따로 떼서 네. 청문회 개혁안만 지금 여야 사당이 합의한 내용대로 한번 가보자고 한다면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건 오케이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공수처가 지금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좀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런 거는 너무 권력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드는 칼이에요. 대통령이 공수처에 지시만 하면 야당 탄압 쉽게 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공수처장 임명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한다든지 공수처장 임명 추천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국민 대표로 둬서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을 주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누가 봐도 공정하겠다라고 하는 누가 봐도 독재의 어떤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겠다는 느낌만 든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따로 거고요. 떼서는 논의를 할 가능성이 갈 수 있다. 있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98년 우리 한나라당에서 이제 공수처 도입을 찬성했다. 논의했었다 그러는데 예. 20년 전에 한나라당에서 그걸 주장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뭐냐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공수처라는 걸 만들어서 예. 정권의 수단으로 통치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 당에 한나라당에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성으로 그 공약을 폐지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공수처 만들려는 노력을 안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에서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런 그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할 그런 잘 드는 칼을 마련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건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 일이죠. 이제 자당에 대해서 너무 평가절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시에 한나라당 역시도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고비처, 공수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기 시작했는데 당시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시민단체 여론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부응을 했었지만 이것이 결국은 보면은 집권 여당을 향한 칼인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위공직자를 두루 본다면은 국회의원 같이 여야가 공이 있는 기구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정권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수사의 대상입니다. 스스로 기꺼이 권력을 내어놓겠다라고 우리가 감시의 틀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저는 기존의 안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보면은 그 공수처장의 추천 인사들도 이제 추천을 위한 위원회조차도 굉장히 공정하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재 사개특위의 논의에만 맡겨두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합의안이 도출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거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양수 의원께서 좀 아닌 것 얘기하신 같은데. 부분이 어쨌든 우리는 공수처든 검경수사고 조정 이걸 떼서 선거제 개혁안 들고 나오면 같이 한번 논의해 보겠다. 그럼 민주당에서 선거제 개혁안이 정말 중요한 사안이면 한번 그럼 분리해서 해보자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공수처 논의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질의멸렬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이거는 선거법과 연계시킨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각각 패스트트랙을 걸 수 있는 위원회가 다릅니다. 예. 현재 위원회가 다른 상황에서 각각 패스트트랙을 걸면 됩니다. 지금 당대당 협의 과정에서 흡사, 끼워 팔기 인양, 가치 협상의 대상 인양 거론되고 손쉽게 언급되어지고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각각의 트랙에 따라서 각각의 필요성에 따라서 논의되고 있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함께 걸 논의해야 지적하고 된다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공수처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구제하고를 별도로 시간을 두고서 그러면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라고 하실 의향도 있으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지금 공수처도 이미 늦었습니다. 예. 동시에 하든 나중에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굳이 나중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 되묻고 싶습니다.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 것인지 공세를 위한 공세인지 저는 그런 질문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제가 이제 토론회만 나오면 민주당 의원들한테 꼭 여쭤보는데 답을 잘 안 주세요. 근데 예, 이재정 드릴게요. 의원님 주실 거라고 믿고 말씀을 예. 드릴게요. 패스트트랙을 이제 태우면은 상정부터 통과까지 최장 330일이 걸립니다. 네. 그럼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구제를 올리면은 내년 한 2월이나 3월 달에 이게 통과가 돼요. 네. 그러면 바로 선거구제가 바뀌면은 선거구 획정안을 또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네. 돼요. 선관위에서 주면은 국회에서 그거를 국회법을 개정을 해줘야 네. 되거든요. 그 획정안을. 그러면 저희 당이 또 반대를 해요. 그러면은 또 패스트트랙을 태워야 됩니다. 네. 그럼 330일이 또 걸립니다. 그러면 내년 말이 돼요. 총선은 내년 4월인데. 지나갔네요. 총선. 제가 보기에 지금 민주당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냐면 공수처 통과시키고 선거구제 통과시키고 나서 야 한국당에서 선거구 획정안 통과 안 시켜줘가지고 이거 요번 선거는 그냥 지금 소선거구제를 치러야 될 것 같다라고 소수 정당한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내년에. 거예요. 예.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당지도 다 알고 있어요. 두 네. 번의 패스트트랙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왜 그거를 지금 무조건 내년 4월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지역구를 225석으로 조정을 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또 대질문을 하고 싶네요. 아니 국민이 항상 뽑아놓은 대질문하시더라고요. 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대표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서 만들어놓은 그 패스트트랙, 다시 얘기해서 식물국회 하지 말라고 만들어낸 최저선인 제도를 이용해서 패스트트랙을 걸린 거를 또다시 패스트트랙을 걸게 만들 만큼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실 겁니까? 내년에도 우리는 똑같은 태도겠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배짱인지 좀 그러면 배우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저희 당의 이런 반대를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선거구제 패스트트랙 태우잖아요. 예. 예. 선거구 획정안도 지금 패스트를 같이 태우는 겁니다. 그럼 내년 3월에 바뀐 선거구 획정안으로 선거를 치를 수가 있어요. 근데 민주당이 그렇게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253석을 225석으로 줄인 안을 당내에서 추인받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못 내놓는 거예요. 아, 어떻게 그거는 생각하십니까? 심각한 오해신 게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두 한다면 개를 하실 거예요? 안을 준비할 수 있는데 그야말로 선거구 획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 생활 오래되시다 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거야말로 정말 자유한국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논의에 직접 나선다면 지금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이것마저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마지막 이성적 고려였습니다. 그건 배려이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예. 이제 되게 원칙론적이고 되게 이제 선언적이고 국민들이 들으면 좋으실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이 그렇게 안 이루어집니다. 전에 299명이다가 선거구가 하나가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국회의원석을 299석까지만 이제 300석을 어떻게 하냐 조정을 하자 해서 결국은 못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300석이 됐어요. 선거구 한 석도 못 줄이는 국회의원들인데 253석을 225석으로 줄이는 그런 안을 도출시키는 데는 엄청난 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은 지금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도 않고 그냥 뭐 선거구제 통과되면 한국당이 5분의 3이나 찬성했는데 왜 안 해주면 되겠어? 라고 지금 얘기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 안을 같이 통과시키면은 내년 4월에 그 연동형 비례대표를 선거를 칠 수 있거든요. 그걸 지금 저희는 어떤 책임 있는 기대를- 여당에서 추진하셔야죠. 예. 어떤 기대를 하고 있냐면요. 330일 걸리는 패스트트랙을 걸어놓더라도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민의를 받들어서 협상 과정에서 본인의 안을 관철을 시키든 또 타협을 하든 간에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330일 걸려서 선거의 룰이 결정된다면 이건 정말 국민께도 자유한국당 스스로도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선택할 전략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더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예. 드리자면요. 지금 계속 공수처를 시기를 달리할 수 없냐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공수처나 지금 검경 수사권 독립 얘기를 마찬가지로 하시지만 지금 태워도 내년 2, 3월입니다. 저희 임기가 며칠 날 끝나는데요. 이거는 본 회기 내에 우리 임기 내에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배입니다. 정말 이런 권력 개혁을 위한 정말 필요한 기구의 입법화가 필요하다면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건 역시도 마지노선이라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공수처가 내년 총선 이전에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문재인 정부예요.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 내년 총선 이후에 공수처가 돼도 상관이 없는데 총선 전에 하려는 저희가 일단 의심스럽고요. 추가로 아까 지금 말씀하신 저희 자유한국당은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 중심제에 정말 맞지 않는 제도다. 위에는 한복 입고 아래는 양복 입는 이런 제도다. 어떻게 대통령 중심제는 견제와 균형인데 소선거구제가 맞지. 예. 의원 내각제나 권력 분산형에 어울리는 다당제를 지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고 그러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시작되는 알겠습니다.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의원직 총사퇴까지 얘기하면서 절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내년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민주당에서 내놓지 않으면 이거는 민주당이 소수 정당들에 대해서 페이크하는 겁니다. 기만하는 거에 알겠습니다. 불과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제가 비례대표 의원이긴 하지만 지역구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구가 그 신분지상에 나와 있는 선거구 획정에서 사실상 사라질 지역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저 역시도 바뀌지 않은 채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 욕심에는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례성이 반영되지 못한 국회의 모습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대의를 거스를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당의 그런 생각으로 본인의 의중을 다시 한번 확인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예. 비례성이 반영되지 못한 국회 구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도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비례제, 연동형 비례제의 핵심입니다. 대통령제는 이게 맞지 않다는 얘기는 되려 돌려보면 대통령을 지금 배출하고 있는 저희 당에서 해야 될 얘기예요. 대통령제는 뭐냐면요. 압도적 다수의 국회를 전제로 합니다. 예. 그래서 소선거구제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원석을 가진 것을 전제로 책임 정치를 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건 우리 당에서 하면은 조금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교조적으로 제도와 제도의 결합에 있어서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비판의 논리를 찾기 위해서 찾은 논리가 자, 지금 아닌가라고밖에. 두 분 말씀이 굉장히 납득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예.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두 분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야 사당이 합의한 이번 선거제 개편안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제가 오늘 오전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두 분께 보여드리려고. 영상으로 일단 보고 오시죠.
뭐 저게 정말로 몰라서 한 건 아니고 네. 복잡한데 저 정도로 지금 사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이제 심상정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이제 구설수처럼 돼가지고 그렇죠. 또 정치 공방 안에 놓인 적도 있었는데요. 핵심은 그거라고 봅니다. 이 제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원칙. 가치를 동의한다면 구체적인 계산 방식에 있어서는 그 가치라는 큰 틀의 산식에 맡겨놓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요. 선호투표 제도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후보자 비례대표를 선정을 하는데요. 정당만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정당 안에서 여러 후보도 사람 지정을 순서도 하는. 바꾸고 심지어 다른 정당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는 투표 결과를 이제 총 알기까지는 한 달, 두 달이 걸리기도 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민의에 적합한 방식이라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하기도 합니다. 선거하는 방식이 너무 어려워요. 그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선택하지 못할 방식이 아니라 그 방식이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동의가 바로 국민이 이해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방식이 어렵더라도 민의가 반영되는 것이 그렇죠. 중요하다는 기본 말씀이신데요. 룰에 대한 이해가 예. 있으면 됩니다. 예. 비례성이 이게- 반영이 되자, 네. 국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자. 아주 뭐 좋은 말씀입니다. 그게 교과서적이고 이제 철학적으로 비례대표제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실 때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쓰시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럼 완전하게 도입을 하는 국가들이 독일하고 뉴질랜드 두 나라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든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 숫자가 한 370석, 80석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300석 이내로 하겠다고 50%만 반영하고 또 넘는 거는 기존의 비례대표제 50% 하는 거에서 차감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한국형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과연 국민들의 민의를 얼마나 뭐 수렴하고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이런 그 일련의 그 과정들이 공수처 통과시키고 소수당한테 그 대신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래로밖에 안 느껴지기 때문에 네. 이것을 정말 진정성 있게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다면 우선 공수처법과 이 연동형 비례법을 선거구법을 분리를 하셔야 돼요. 분리를 하는 게 첫 번째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구제를 그러면 논의를 하시는데 선거구를 줄이는 253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선거구 획정안을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한테 일단 공개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의원들한테 물어야 돼요. 당신들 253을 225로 늘리는 이 안에 대해서 확실히 동의하냐? 제가 보기엔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민평당 내에서도 그렇고 이것에 동의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냥 선언적으로 우리는 정치적 도의상 나의 희생을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말로 될 것이 아니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국민들한테 확인을 받으라 이거죠. 줄어드는 네. 지역구가 어딘지. 어딘지 그리고 그 지역구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맞습니다. 나는 희생을 감수하겠습니다.라고 확인한 다음에야 이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게 가능하겠구나 믿지. 지금은 안 되는 거를 왜 그러면은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라고 보는 수밖에 없는 한국당도 거죠. 같이 포함해서 같이 하면 안 되나요? 빠져있지 한국당은 말고. 기본적으로 아까 입장을 말씀드렸지만 예. 대통령 연동 중심제와를 비례대표 자체가 대통령 중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는 맞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대로 내각제.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는 거는 얼마든지 찬성입니다. 아니 지난번에 분권형 대통령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대통령제가 사실 없어요. 제도라는 게 그렇지만 그런 제도가 없다라고 막아 나서는 게 아니라 예. 제도는 각자의 상황, 국민적 동의에 따라 다르게 마련입니다. 한국당이 그렇게 고유의 제도에 대한 존중의식이 강했더라면 왜? 미국형 대통령제와 다른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어려워지고 지금 있어요. 현재 예.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라는 게 있어요. 제출권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의 고유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제도가 이거랑 맞지 않아요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에 맞춰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제도는 성경책처럼 절대선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원 수가 늘어났으면 합니다. 언제든지 지금 바꾸시죠. 네, 저희 지금- 주제도 언제든지 한번 바꾸고 예, 예. 지금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예. 분권형 그 10초 대통령제가 정도에 마무리하시죠. 분권형 예.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많아요. 프랑스도 대통령하고 총리가 있고요. 그 국회에서 뽑는 총리가 있습니다. 예. 오스트리아도 의원 내각제지만은 그런 걸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이 권력을 분산했어요.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 권력을 분산해야지
권력이 집중되는 폐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 전부 다 감옥 가고 안 좋은 일 생기고 친인척 감옥 가고 이러잖아요. 알겠습니다. 권력이 집중돼서 생기는 일이에요. 그거를 원포인트 개선을 통해서 개헌을 통해서 분권형으로 바꿔주고 그거에 걸맞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고 이것이 합리적이지 대통령제는 놔두고 연동형만 도입하자. 알겠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제도를 위한 합리적인 예. 노력들은 테이블 위에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거제 관련해서 충분히 좀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본 것 같고요. 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야기도 해봐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당시에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었던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도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뭐 저희가 정치 공세로서 그분을 타격으로 한 게 아니라 예. 김학의 차관의 문제가 왜 그 당시에 무혐의로 종결될 수밖에 없었는지 특히 경찰청장의 일성으로 나온 말이잖아요. 예. 당의 영상을 보면 분명히 식별이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방식으로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차관의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몰랐던가? 그리고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지금 현 의원이 과연 모를 수 있었던가라는 것은 누구나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요. 예. 관련된 내용의 진상을 따라감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아니 들여다볼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의원께서 뭐 동의하십니까? 100% 동의하고요. 예. 저는 차제에 이런 의심이 가는 국민들이 의혹이 가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나 예. 특검까지 갔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주 명명백백하게 가려서 그 위에 누군가 어느 권력자가 관련돼 있든지 반드시 단죄를 해야 되고 예. 그것이 정치권이라든가 정부가 국민 앞에 얼굴 들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곽상도 의원 좀 전에 의총 제가 이따가 나왔는데 네. 곽상도 의원이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저는 다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 뭐 부끄러움 없고 법적으로 본인은 철저하게 원칙대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가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사건의 즈음에서 반드시 저는 되짚고 가고 싶은 게요. 예. 만약 우리가 공수처라는 제도를 당시에 둘 수 있었다면 이 사건이 이렇게 유야무야 끝나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은 방식이 필요할 때 작동되는 게 바로 공수처입니다. 현직 권력에 가까운 자 그리고 또 그를 수사할 그 어떤 사법 권력도 없다고 생각될 때 발동되는 게 바로 공수처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필요성이 더욱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이 김학의 차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와대가 특별감찰관도 두지 않고 있어요. 예. 청와대에서 뭐 잘못을 하는 거를 특별감찰관이 있으면서 지적을 했는데 지적하는 그런 기능이 없거든요. 특별감찰관도 지금 두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를 만드는데 본인들의 정권 유리하게 만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고 여러 가지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사권 기소권 문제라든지 그 직원들 사법경찰 관리들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뭐 민변에 계신 분들 그냥 갖다 앉히면 되는 개방형 직위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 이걸 어떻게 저희가 야당 탄압과 권력 유지에 활용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해드리냐 이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한국당에서 그 공수처 논의에 참여를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같이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협상은 공수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네. 공수처를 우리가 그건 지금 몇 가지 지금 드린 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 거부를 하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니까 이번에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 얘기를 좀 근데 소개를. 특별감찰관 부분은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특별감찰관 제도는 공수처의 대안으로 마련된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공수처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하자 해서 2014년에 도입이 된 건데요. 그 자체가 가진 한계는 공수처보다 더 자명합니다. 공수처 도입에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서 속도감을 낸다면 특별감찰관 제도는 여기서 지금 문제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여러 가지 민간인 사찰 문제라든지 뭐 권력 남용이라든지 이런 문제 검경에서 수사 하나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손혜원 의원의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 제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 수사는 하고 있는데 예.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할 것 같아서 저희가 특검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공수처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러면 여권의 그 불리한 사건들에 대해서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거냐. 예.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요, 공수처장을. 어떻게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이것을 사건을 처리하겠습니까? 지금 드루킹 사건 같은 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예. 이랬다면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중립 의지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예.
자기들이 불리한 건 축소 수사하고 자기들이 유리한 건 확대 수사하고 그 적폐라고 몰고 이러니까 아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생각이 없는가 보다.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를 만든다는데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여러 가지 그 개방형 직위제를 만들어서 누구 시민단체 사람이든 민변이든 누구든지 꽂아도 되는 제도로 만들고 있구나. 그런데 이거를 갖다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안 하니까 패스트트랙 태운다? 독재적 발상이죠. 아니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게 제가 제 인생에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면은 저 스스로 자랑스럽게 민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순간에도 당리당략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제 가치와 철학을 만들어낸 근본적인 기저에는 민변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 9차 헌법 지금 현행 헌법을 만들어낸 주역이기도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잠시 했고요. 예. 무엇보다 지금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이 함께하고 있는 사개특위 안에서 합의로 도출되고 있는 내용을 봐도요. 대통령이 임명한다? 복수로 국회가 추천한을 전제로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 복수의 추천을 위해서도 또 복수로 추천된 추천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의 기본 정신은 뭐 크게 다를 바 없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또다시 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전행은 이미 그런 선상에서 차단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재정 의원이 좀 땀나시죠 지금.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래요. 국회에서 이제 추천을 하잖아요. 이제 그 공수처장을 네. 추천하면은 이제 여당목, 야당목이 뭐 이렇게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여당에서 거부권 할 수도 있고 야당에서 몇 명씩 거부권 할 수도 빼고, 있고 예. 이렇게 해요. 근데 최종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고요. 그거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입맛에 드는 사람이 추천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게 이 제도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자꾸 굉장히 그 다양한 추천위원회가 있고 국회가 추천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그거 말고 아예 야당한테 공수처장 임명권을 주세요. 어느 정권이든 야당한테 공수처장 임명권을 주면 예. 공정하지 않습니까? 쉬운 방법 놔두고 너무 어렵게 가시는 것 같아요. 야당에게 주는 걸 공정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분명히 제도적으로 구분을 해야 되고 비토권과 선택권은 다릅니다. 비토권을 주자는 게 아니에요. 비토권은 네. 뭐냐면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비토하는 거예요. 그게 비토권이에요. 예. 그렇지만 현행 제도 설계안에 지금 여야가 공히 합의하고 있는 내용은 국회가 추천한 2명 중에 선택권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거는 지금 논의 과정을 좀 충분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고 그 내용은 실제와는 다릅니다. 대통령의 비토권을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는 않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런 잘 알고 표현은 있고, 제가 저 이재정 의원님께서 이제 공감합니다. 워낙에 예. 뭐 많이 아시고 또 저하고 이제 아이고. 토론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그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 토의를 했기 때문에 표현을 제가 각자의 잘못한 것 입장들이 좀 있을 같습니다. 겁니다. 예. 자, 인사청문회 얘기해 보시죠. 이 주제까지 오기 힘들었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후보자 한 분만 꼽아주시죠. 뭐 다 눈에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한 분을 꼽죠? 다 마음에 드시나요? 일단 통일부 장관이 그동안 장관 후보자가 그동안 네. 했던 여러 가지 그 발언들이 과연 지금 통일부 장관에 걸맞느냐 하는 그런 좀 의심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박영선 의원이 재산 증식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1년에 뭐 쓰는 돈이 4억이 넘는 걸로 나와 예. 있던데 예. 야 이런 게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민들이 특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아들이 예. 기한이 지난 토의 접수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이 되는 특혜 채용의 문제가 있고 등등 뭐 이번에 그 장관 후보자들이 문턱을 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도 본인들의 신상이 이제 털리고 본인들의 그 모든 것이 낱낱이 밝히면서 불명예스럽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인재 인력 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예. 장관에 걸맞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면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청와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뭐 파악하지 못했던 사실이 나온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후보자의 충분한 설명이 아직까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게 바로 청문회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그 부분에서 야당은 뭐 지금 하시는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또 후보자는 국민께 소명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통일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예. 다소
그분이 통일부 장관의 직에 있으면서 표현을 했다는 표현이 거칠어 보일 수도 있고 그런 표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분이 했던 표현들 가운데는 여당으로서도 불편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질이라든지 그분이 통일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얼마나 보여왔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선택을 했다. 뭐 이런 기준에서 다른 후보자들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의원께 정말 불편할 수 있는 질문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후보자로 거론되신 분들 가운데 이 부분은 조금 우리로서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제기든 간에 저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예. 야당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저희는 수세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이것을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가 아니라 예. 일단은 그런 지점을 지적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저희는 수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입체화시켜내는 과정은 바로 국회 안에 청문회 과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전에 뭐 이제 지명을 철회하라든지 네. 이런 방식의 공세보다는 청문회 준비를 차분히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은 대통령께서 네. 청와대의 7대 인사 검증 예.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었어요. 예. 그 7대 원칙에 어긋나는 사람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절대 후보 추천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 7대 중에서 한두 개가 아니고 서너 개씩 걸리는 분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그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예. 예를 들어 아들이 취업하는데 면접관으로 그 후보자의 친구가 거기 있었고요. 예. 아들이 낸 서류가 다른 사람 같으면은 서류조차 안 될 텐데 서류 전형에서 낙방하고 말 텐데 면접 접수 만점을 받으면서 끝까지 통과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내가 지금 취업 걱정에 밤을 새고 공부하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고 문재인 정부라면은 네. 최소한 국민들의 그 뭐 상처를 치유해주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걸맞는 후보들을 내셔야 되는데 없어서 이분들밖에 못 냈다. 국회에서 뭐 좀 잘 차분하게 청문회 해주기 바란다. 청문을 하고 싶어도 청문을 임하는 후보자들이 좀 이 정도면 우리가 논의를 해볼 만하다 하는 분들이 와야지 이게 청문회를 좀 진지하게 하지 자격이 안 되는 어떤 분들은 도덕적인 걸 넘어서서 이게 법적인 거를 찾아봐야 될 문제가 지금 생긴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공직자 자질을 넘어서서 법적 위반이 막 있는데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청문회 해주세요. 청문회 통과시켜 주세요. 이거는 좀 과한 거 아닌가. 좀 청문회 신중해야 보이콧 된다.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 지난번처럼 또 보이콧 하셔서 국회를 공전시키려고 하십니까? 사람에 대해서 보이콧하거나 뭐 인사청문회에 대한 보이콧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예. 문재인 정부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리고 주변의 평판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제대로 좀 하시고 그래서 좀 문제 없는 후보를 내주시면 네. 우리도 청문을 정치적 철학이라든가 정책 검증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정말 선진국의 문턱에 다다르는 대한민국의 장관 후보 청문회 다운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예, 뭐 이제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일일이 이제 후보자들이 하는 내용을 제가 여기서 반복할 수는 없고 예. 후보자들의 충분한 소명과 그게 납득할 만한 소명인지 아니면 정말 소명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말 법적 문제로까지 갈 부분인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여기서 단언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7대 원칙이라는 것은 뭐 있으면, 그러니까 위장 전입 있으면 무조건 임용하지 않겠다가 아니었습니다. 면밀히 들여다보시면 그 위장 전입이라는 것이 다른 사정 없이 학교, 그러니까 취약에 예, 예. 있어가지고 불가피한 사정이라면? 불가피한 사정이 없이 예. 그런 의도 또는 투기의 목적으로 위장 전입이 있었다든지 그런 문제만큼은 막겠다라고 분명히 단서를 달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고요. 그에 비추어서는 지금까지 임용된 공직자가 그에 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된 사례는 네.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곧 있을 인사청문회 기간에 두 분 다시 모셔서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나눠보고 싶네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